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푸슈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게르만은 노름판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석장의 카드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카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톰스키의 할머니인 백작 부인은 젊은 시절 사교계에서 날렸으나 지금은 그녀의 양녀인 리자베타를 못살게 구는 변덕이 심하고 인색한 할머니다. 리자베타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말한 저녁으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바는 창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를 내다보다가 한 젊은 장교가 꼼짝 않고 서서 이쪽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참 후 그녀가 다시 내다보았을 때도 그 장교는 여전히 똑같은 장소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이 아르타네. 누구지? 그러나 그녀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장교는 이미 가고 없었고 그녀도 이 일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백작 부인과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녀는 그 장교를 또 만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커다란 모지 칼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검은 눈동자는 모자 밑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저 남자 어쩐지 두려운 것 같아.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창가로 갔다. 장교는 똑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그의 눈길이 리자베타에게 멎었다. 리자베타는 황급히 창가에서 물러섰다. 호기심에 끌리고 처음 경험하는 그 어떤 감정에 가슴 설레이면서.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청년은 일정한 시간에 창 밑에 나타났다. 리자베타는 술을 놓다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선 먼저 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일주일이 채 못 되어 리자베타는 그에게 미소를 보내게 되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왜 매일 이곳에 오는 거지? 게르만은 러시아에 귀화한 어느 독일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적은 재산만 남겨놓고 죽었기에 그는 주색 잡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정열적이고 불과 같은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강직한 성격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에 휩쓸리는 일이 없었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그 석장의 카드로 엄청난 돈을 따셨지. 그러나 석장의 카드 이야기는 그의 상상력에 불을 붙여 놓았다. 그날 저녁 내내 카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성 빼떼르부르크 거리를 서성이며 생각에 빠졌다. 백작 부인이 그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준다면? 제발. 그러려면 일단 부인과 친분을 갖는다. 다음엔 환심을 산다. 만약 필요하다면 연인이라도 되자. 하지만 그때까진 시간이 걸리겠지. 부인은 87살이니까 일주일 내에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쩌면 하룻밤새 죽어버릴지도 모르지. 그는 거리를 서성이며 생각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 얘기 자체가 정말인지 의심스럽단 말이야.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도 몰라. 신중, 절제, 근면, 이 세 가지가 내 재산을 늘려줄 석장의 카드야. 이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그는 빼떼르부르크의 어느 아름다운 저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거리에 서 있는 순경에게 물었다. 이 저택은 네 댁입니까? 안나 페도로브나 백작 부인 댁이요.
게르만은 깜짝 놀랐다. 또다시 그 괴상한 카드 이야기가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부인과 그 부인이 지닌 마력을 생각하며 집 앞을 오르락내리락 걷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야 숙소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눈을 뜬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윽고 잠이 들자 지폐와 황금이 수북히 쌓인 녹색 탁자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어서 패를 돌려! 어서 돌리라고! 마구 카드를 돌린다. 연거푸 지전과 황금을 긁어모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잠에서 깬 그는 꿈속에서 주머니에 가득 채웠던 돈이 어느새 없어져 버린 걸 알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거리를 헤매어 다녔다. 그리고 또 어느새 백작 부인의 저택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를 그리로 끌고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집 앞에 서서 창문을 쳐다보았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던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든다. 게르만의 눈에 검은 눈을 한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난다. 그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다. 드라이브를 해야겠다. 마차를 불러라. 리자베타가 망토와 모자를 겨우 벗자마자 백작 부인은 다시 마차 준비를 시켰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마부 두 사람이 부인을 부축하여 마차에 앉히는데 리자베타의 눈에 장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장교는 리자베타의 손을 잡았다. 리자베타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장교는 그녀의 손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사라지고 말았다. 리자베타는 줄곧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쪽지를 꺼내 읽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독일 소설에서 따온 듯한 은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고백이었다. 리자베타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흐뭇했다. 그러면서도 젊은 남자에게 남몰래 사적인 편지를 받게 된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편지를 다시 돌려보낼까? 아님 냉혹하고 단호한 답장을 써보낼까? 리자베타는 책상에 앉아 답장을 써보려고 했다. 몇 장이고 쓰다가 찢어버리곤 했다. 한참 실갱이 끝에 간신히 편지 몇 줄을 쓸 수 있었다. 선생님의 구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분이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전혀 가당찮은 이 편지를 도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리자베타는 거리에 서 있는 게르만을 발견하고는 쪽지를 창밖으로 떨어뜨렸다. 게르만은 달려와서 쪽지를 집어들었다. 자기가 보낸 편지와 여자가 보낸 답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이미 그러한 답장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계획에 흐뭇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리자베타 아가씨, 계세요? 사흘 뒤 모자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는 소녀가 쪽지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게르만의 글씨였다. 한 번 만나달라는 사연이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리자베타는 너무도 뜻밖의 요구와 그가 취한 방법에 어안이 벙벙하여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나 게르만은 거절당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하루에 한 통씩 리자베타에게 편지를 보냈다.
더 이상 독일 소설에서 인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필치로 격렬한 연정과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표현하였다. 아가씨, 편지 왔는데요. 이리 가지고 와. 리자베타는 이젠 돌려보낼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편지 사연에 흐뭇하게 젖어들었고 답장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부드러워져만 갔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단둘이 만날 기회를 드리겠어요. 오늘 밤 대사님 댁에서 무도회가 있어요. 백작 부인이 떠나자마자 하인들은 자기들 방으로 갈 거예요. 11시 반에 이리로 오셔서 곧장 2층으로 오세요. 왼쪽에 백작 부인의 침실이 있어요. 거기 병풍 뒤에 문이 2개 있는데 왼쪽 문을 열면 제 방으로 통하는 나선형 층계가 있습니다. 지독한 날씨였다. 바람은 잉잉 불고 솜털 같은 진눈깨비가 펑펑 쏟아졌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게르마는 백작 부인의 저택 앞으로 왔다. 드디어 무도회로 향하는 백작 부인의 마차가 나타났다. 차바퀴가 보드라운 논 위를 굴러갔다. 부인이 떠나자 하인 하나가 문을 닫았다. 바로 창문에 불이 꺼졌다. 11시 반. 그는 백작 부인 집으로 통하는 층계를 걸어 올라가서 현관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집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는 병풍 뒤로 들어갔다. 왼쪽 문을 열어보니 가련한 리자베타의 방으로 통하는 나선형의 층계가 보였다. 그러나 그는 도로 돌아서서 백작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객실에 있는 시계가 12시를 쳤다. 그의 가슴은 위험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착수한 사람처럼 평온하게 뛰었다. 많이 모셨어요?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마차가 문 앞에 와닿았다. 집안이 소란해졌다. 불이 켜졌다. 여종 셋이 백작 부인을 부축하고 침실로 들어왔다. 아유, 피곤해. 백작 부인은 녹초가 되어 의자에 펄썩 주저앉았다. 게르마는 문틈을 엿보았다. 리자베타가 바로 앞으로 지나갔다. 무슨 통증과 같은 것이 슬쩍 그의 가슴을 찌르고 지나갔다. 갑자기 정신이 아찔했다. 백작 부인은 거울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게르마는 그 흉측한 몰골을 일일이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부인이 홀가분한 잠옷을 입었다. 이제 다들 가봐. 네. 부인은 하녀들을 물리친 후 등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자처럼 안색이 누렇고 창백해진 백작 부인은 핏기 없는 입술을 보르르 떨면서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갑자기 그 무감각한 얼굴에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떨리던 입술이 딱 멈추고 눈은 겁에 질렸다. 괴한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부인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드릴 것이 있어 왔을 뿐입니다. 노부인은 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없이 그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전 부인이 3개의 비밀 카드를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그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렸는지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건 농담이야. 농담이래.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다시 찾도록 해주신 차프리스키를 잊으셨습니까? 백작 부인은 주춤하니 뒤로 물러섰다.
얼굴엔 격렬한 감정이 나타나 있었다. 대관절 누구 때문에 비밀을 지키십니까? 손자를 위해서입니까? 그들은 보다시피 부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석장의 카드가 저에게는 헛되이 쓰여지진 않을 겁니다. 제발. 부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게르만은 무릎을 꿇고 말을 이었다. 이 세상의 성스러운 모든 것에 호소하며 빌겠습니다. 제발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부인께서 늙어버렸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죄악을 제 영혼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발 비밀만 털어놓으세요. 생각해보세요. 한 인간의 행복이 당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 손자까지 당신에 대한 기억을 축복하고 성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의 대답도 없다. 이 늙은 마귀 같으니! 정 그렇다면 내가 말하게 해줄 테다! 그는 이 말과 함께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권총을 보자 백작 부인은 한순간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없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을 들어 가로막더니 이내 넋을 잃고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어린애 같은 짓 그만둬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세계의 비밀의 카드를 알려주겠는가 않겠는가? 백작 부인은 대답이 없었다. 게르만은 부인이 죽어 있는 걸 알았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푸시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2부를 들으셨습니다. 한 인간의 욕망을 향한 광기와 집착을 그린 작품 스페이드의 여왕. 오늘은 이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페이드의 여왕의 그 문학사적 의의는 일단 이 작품이 푸시킨 자신에게서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시기에 산출된 러시아 단편문학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환상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잘 배합되어 있어서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는 이 작품에서의 환상성이 작품 속의 리얼리즘적인 그 서술 구조 안에 완전하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환상성이 갖는 매력이 증폭된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은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후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 같은 작품에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나폴레옹적인 영웅주의에 심취하여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모두 이 작품 속 주인공인 게르만의 형상을 본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같은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 또한 러시아 상징주의 작가인 솔로고프의 작은 악마 같은 작품, 또 20세기 초반 러시아 상징주의 산문의 대가인 안드레이 비엘리의 페테르부르크 같은 작품들이 모두 이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문학의 작품들입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푸시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2부를 마치겠습니다.